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종종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말년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가 전성기죠. 나이 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길게 살수록 그리고 작고 굵은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말년에 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말년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의미가 정리되고 평가가 이루어지며 결과가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말년이 평온하고 단단하면 그 인생 전체가 참 잘 살았다는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젊을 때 화려한 삶을 살았더라도 말년이 불안하고 외롭고 힘겨우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마치 휘청거린 채 끝나는 영화처럼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년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과정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인생의 절정은 말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는 7가지 핵심 이유를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말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유 1. 물질적 안정이 행복의 최소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년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이 말이 일정 부분 달라집니다. 말년의 경제적 안정은 더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존엄과 편안함을 지켜주는 최소 조건입니다. 말년에 필요한 지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의료비, 돌봄 비용, 약값, 주거 유지비, 교통비, 생활비.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돌봄비는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돈 걱정이 삶 전체의 질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경제적 불안이 생기면 불안감, 우울감, 가족과의 갈등, 스스로를 탓하는 감정, 이 모든 것이 함께 찾아옵니다. 반대로 경제적 기반이 조금이라도 안정되어 있으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취미 생활이 가능해지고 여행을 떠날 여유가 생기고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년의 경제적 안정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연금 체계, 정기적인 지출 관리, 의료보험 활용, 주거 안정성 확보, 이런 기초 구조가 있을 때 말년의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년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년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면 과거의 모든 노력이 빛이 납니다. 반대로 말년이 불안하면 열심히 살아온 세월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부터 말년의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다질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돈 때문에 불안한 삶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 든든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2. 건강 상태가 행복의 수준을 결정짓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년의 삶을 결정짓는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면 금방 회복되고 조금 무리해도 일어나면 괜찮고 체력이 떨어져도 다시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건강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시기부터 건강은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기조, 행복의 정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같은 70세라도 사람마다 삶의 질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분은 여행 다니고 걷고 취미 활동을 하며 활력 있게 삽니다. 어떤 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거리 한번 걷기가 힘들고 병원 방문이 일상이 되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60대부터의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특히 말년에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은 말년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체력에서 나옵니다. 이때의 건강은 단순히 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걸을 수 있는지, 통증 없이 앉고 일어날 수 있는지,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 같은 기능적 건강이 핵심입니다. 둘째, 건강은 정신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안정감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가벼운 운동을 하며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우울감, 불안감, 고립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건강은 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부담이 생깁니다. 이때 죄책감이 커지고 자존감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갖추면 가족 관계가 훨씬 편안하고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말년의 건강은 단순한 신체 관리가 아니라 말년의 자립, 인간관계, 감정, 자유, 삶의 품격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점은 말년의 건강은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며 그 시작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20에서 30분 걷기, 단백질과 수분 섭취, 근력 운동 조금씩, 수면 습관 바로잡기, 정기 건강검진.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10년 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아파서 참는 삶이 아닌 움직일 수 있어 감사한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유 3. 말년은 인간관계의 질이 삶 전체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년에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학교, 직장, 사회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연결고리들이 하나둘씩 줄어듭니다. 자녀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바빠지고 직장 동료는 더 이상 일상적인 관계가 아니며 오랜 친구도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렇게 말년에 남는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년의 행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이 두 부류만이 말년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나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왔는가? 말년에 외로운 분들의 상당수는 젊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단절하거나 승패를 따지며 관계를 소모하거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관계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말년의 관계가 풍요로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다투어도 금방 풀고 꾸준히 연락하고 작은 도움도 고맙게 여기고 자기 자존심보다 관계 유지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이런 태도가 평생 인간관계의 내구성으로 돌아옵니다. 말년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몇 명이면 충분하다.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잘 살아온 증거다. 그래서 말년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평가서이자 행복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말년의 정서적 안정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까운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울감이 줄고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병이 있어도 회복력이 더 높아지며 삶의 활력이 훨씬 유지됩니다. 결국 말년의 삶은 누가 내 곁에 있는가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내 곁에 남았는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사람 때문에 지치고 고단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 덕분에 따뜻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깊이 아끼고 소중히 하는 관계를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유 4. 마음가짐이 인생의 최종 성적표를 만든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이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마음이 삶을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젊을 때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직업, 소득,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방향을 좌우했지요. 하지만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즉 마음가짐입니다. 왜일까요? 말년이 되면 치열한 경쟁도 줄고 책임져야 할 일도 줄고 비교해야 할 대상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입니다. 이 시기에는 두 부류가 확실히 갈립니다. 일 불평과 후회로 사는 사람. 이분들은 과거를 끊임없이 후회하거나 원망합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세상이 나를 제대로 몰라줬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은 행복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계속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와 여유로 사는 사람. 반면 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말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얼굴은 정말 편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은 절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식적인 선택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년이 되면 많은 생각이 우리를 흔듭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아쉬움, 가족에 대한 걱정, 남은 시간에 대한 불안, 노화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때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 그리고 평온의 정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특히 말년의 마음가짐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최종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품위가 있었다. 말년에 참 여유롭고 따뜻하게 사셨다. 끝까지 감사할 줄 아는 분이었다. 이 평가는 재산, 지위,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말년의 마음이 평온하면 지나온 세월도 모두 보람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좋았던 기억까지도 옅어지고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년의 마음가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이자 스스로를 위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자책이 아닌 수용으로, 불평이 아닌 감사로, 조급함이 아닌 여유로 가득 차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유. 말년은 의미를 찾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은 어떤 의미를 남겼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젊을 때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육아, 인간관계, 목표 달성.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말년은 다릅니다.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명확히 구별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의미를 찾은 사람의 말년은 평화롭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삶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도 그 또한 나였지라고 수용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돈이나 능력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만족감이 생깁니다. 반면 의미 없이 사는 말년은 공허해집니다. 이분들은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현재의 삶에서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삶이 흘러가는 대로만 느껴지고 의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년의 의미를 찾는 일은 삶의 깊이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년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깊이 있게 배우는 것,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 자녀나 손주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것,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종교적 철학적 성찰을 통해 내면을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말년의 의미는 누구를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찾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뿌듯한 의미여야 합니다. 의미가 있는 삶은 정신적으로도 큰 힘을 줍니다. 우울감이나 공허감이 줄고 감정이 안정되며 삶 전체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말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정리이자 완성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의미를 찾으면 과거가 모두 가치로 남고 현재는 평온해지며 미래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의미 있는 선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유 6. 말년은 자존감이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자존감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젊을 때는 직업, 성취, 소득, 인간관계, 사회적 평가 같은 외부 요소가 자존감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돼도 흔들리고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갈피를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자존감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습니다. 말년에 남는 자존감은 오직 나 자신에게서만 나오는 내적 자존감입니다. 왜일까요? 말년에 접어들면 더 이상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사회적 지위나 성공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외부적인 평가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존감의 중심이 내면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년의 자존감은 다음 세 가지에서 결정됩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수용입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지난 실수와 후회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년에 더 안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수용의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의 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년에 자존감이 높습니다. 젊을 때보다 가진 것이 줄어들었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자체로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말년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나이 든 후에도 끊임없이 비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는 자존감을 갉아먹을 뿐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교를 내려놓으면 자존감은 다시 내 자리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년의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요? 바로 자존감은 정신 건강의 면역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외로움을 덜 느끼고 우울감에 쉽게 빠지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고 인간관계를 더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반대로 말년의 자존감이 낮으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기 비난이 심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년은 자존감을 완성하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말년은 그 자체로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7. 말년은 인생 전체의 마지막 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언제일까요? 바로 마지막 장면 엔딩입니다. 이 엔딩이 좋으면 전체 작품이 훨씬 더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반대로 엔딩이 무너지면 앞부분이 아무리 좋았어도 그 작품 전체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말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 즉 엔딩입니다. 그리고 이 엔딩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온 전체 인생이 다른 의미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마지막까지 참 품위 있게 사셨다. 말년이 편안해서 참 다행이다. 끝이 좋으니 인생이 참 아름답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히 좋은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최종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말년에 외롭고 불안하면 그 인생이 너무 무겁게 기억됩니다.
참 고생만 하셨다라는 느낌으로 남죠. 반대로 평범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말년의 안정과 여유를 누리면 정말 잘 살다 가신 분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말년의 태도, 말년의 관계, 말년의 마음가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특히 아래 네 가지는 말년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합니다. 첫째,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 말년에 까칠해지고 예민해지는 분도 많지만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그 사람의 최종 인상을 만듭니다. 둘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건강, 경제, 가족 문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말년의 태도가 곧 인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셋째,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후회 대신 수용을 선택하는 사람, 비교 대신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마지막 품격이 드러납니다. 넷째,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려 하는가. 책을 정리하듯, 관계를 정리하듯 삶의 남은 시간을 정돈하는 이들의 말년은 조용하면서도 당당합니다. 결국 말년은 단순한 노년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결론, 그리고 평생 살아온 방식의 총합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말년을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다듬고 나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엔딩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엔딩이 바로 여러분 전체 인생의 품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말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 7가지 이유를 통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말년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노력, 희생, 기쁨이 모두 정리되고 의미가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년의 모습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지 결정짓는 마지막 평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 인간관계, 마음가짐, 의미, 자존감, 엔딩의 품격? 이 모든 것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마음을 다듬을 때 비로소 말년이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불안이 아닌 여유, 후회가 아닌 감사, 혼자가 아닌 따뜻한 관계, 두려움이 아닌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년의 행복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구나 준비할 수 있고 누구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앞으로의 삶을 지혜롭게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동양 철학 중 가장 깊고 고유한 지혜를 담고 있는 노자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정말 많은 일로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속을 끓입니다. 사람 문제, 돈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비교와 경쟁. 살아갈수록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25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본래 단순하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 자신이다. 도덕경 첫 구절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도가도 피상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 문장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마라. 흐름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세상을 너무 통제하려 하고 사람을 너무 바꾸려 하고 삶을 너무 계획대로만 움직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하려 하면 일이 어긋나고 억지로 잡으려 하면 잃게 된다. 오늘 강의에서는 노자가 말하는 무의, 자연, 상선약수, 지족, 부쟁 이 5가지 핵심 철학을 통해 왜 인생에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는지, 왜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태도가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드는지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생각보다 인생은 훨씬 단순해지고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자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무의. 억지로 하지 마라.
여러분, 노자의 인생 철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무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오해하시지만 노자가 말한 무의는 게으름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무불의. 억지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억지로 힘으로 욕심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일이 꼬이고 사람은 상하고 마음은 지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면 시간이 필요한 일은 시간 속에서 해결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억지로 하는 순간 인생은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해. 지금 이걸 해내야만 인정을 받아. 빨리 성장해야만 뒤처지지 않아.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마음을 지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일을 빨리 이루려는 마음,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 세상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모두 나를 소모시키는 행동입니다. 무의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행동을 가장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해야 할 때는 단순하게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억지로 참지 말고, 흐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삶. 이게 노자가 말한 무의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무의의 세 가지 실천법. 1.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를 한 단계 멀리하기.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억지로 노력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2. 오늘의 일정에서 의무감으로 하는 일 하나 덜기. 강박적으로 넣어둔 일정이 있다면 빼도 괜찮습니다. 의무감만으로 하는 일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3.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지 않기. 한 번 심은 씨앗이 바로 자라지 않듯 일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자의 무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억지로 할수록 꼬이고 내려놓을수록 풀린다. 이제 자연스러움에 맡기는 마음가짐이 왜 중요한지 다음 장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장. 자연. 있는 그대로 두어라. 노자의 철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숲, 바람, 강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스스로 그러함,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뜻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본받아야 한다. 이 말은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왜 속을 끓일까요? 대부분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실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연의 모든 변화는 아주 느릿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고 강물은 꾸준히 흘러서 바다에 이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돌아옵니다. 노자는 자연의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다투지 않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성취한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속도도 괜찮다. 지금의 모습도 괜찮다. 지금의 상황도 결국 흘러갈 것이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자연스럽지 않아서입니다. 인간이 괴로운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리듬을 잃고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고, 남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남의 시선으로 자기 삶을 평가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그러함을 잃으면 근본을 잃는다. 즉, 내가 나답게 살지 않는 순간부터 삶이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힘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노자가 말한 자연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다음 세 가지 실천이 생깁니다. 1.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수용의 태도. 왜 이렇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며 계속 싸우지 마시고, 아, 지금은 이런 시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수용 한 번이 마음속 불을 절반은 꺼줍니다. 2. 내 리듬을 가장 먼저 챙기기.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느라
내 리듬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누구보다 늦게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늦게 배워도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원래 마라톤입니다. 잠깐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답게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자연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정리하기. 노자의 철학은 자연에서 탄생했습니다. 가끔 걷고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보며 한숨을 돌리는 순간 마음속 얽힌 매듭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자연은 말은 없지만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어라. 자연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 또한 흘러갑니다. 지금 불편한 것도 결국 지나갑니다. 오늘의 마음 또한 내일이면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노자가 말한 자연의 지혜입니다. 3장. 상선약수. 가장 좋은 삶은 물처럼. 노자의 철학 중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 노자는 왜 수많은 자연물 중에서 물을 최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기면서도 어느 것과도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살고 싶다면 물처럼 살아라는 노자의 가르침은 지금 시대에도 너무나 적절합니다. 물의 첫 번째 지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낮은 곳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리,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욕심내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물은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갈라진 틈을 채우고 강을 이루고 결국 바다를 만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성인은 다투지 않지만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흔히 보다 높아지려고 애쓰고 보다 많이 가지려고 서두르고 남보다 앞서려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물은 앞서려 하지도 우위를 차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흘러갈 뿐입니다. 물의 두 번째 지혜. 형태가 없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아도 그 모양을 바꿉니다. 바위가 가로막으면 돌아가고 틈이 있으면 스며들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흐릅니다. 노자가 말한 이상적인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유연한 사람입니다.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흘러가면서도 길을 잃지 않는 사람. 이 유연함이 바로 삶의 모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힘입니다. 물의 세 번째 지혜. 때로는 강해진다. 물은 평소에는 부드럽지만 때로는 누구보다 강해집니다. 비가 쏟아지면 폭포가 되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되고 압력이 쌓이면 바위를 깎아냅니다. 즉,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고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물의 본질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움은 단단함을 이기고 약함은 강함을 이긴다. 우리는 강함만을 추구하며 살지만 진짜 강함은 필요할 때만 드러내는 절제된 힘입니다. 물처럼 살기 위한 세 가지 실천법. 1. 마음의 높이를 낮추기. 교만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 자체가 편안해집니다. 낮은 곳에 도달할수록 더 큰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2. 상황에 따라 흘러가기. 계획이 틀어졌다고 사람이 내 마음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돌이 있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흘러가다 보면 결국 목표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3. 필요할 때만 힘을 쓰기. 항상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순간에만 집중해서 힘을 쓰세요. 물은 언제나 낮게 흐르다가도 정말 필요한 순간엔 엄청난 힘을 냅니다. 노자가 물을 통해 말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부드럽게 살아라.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상처낼 수 없다. 물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4장. 지족.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노자의 철학 중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족입니다. 지족은 족함을 아는 것, 즉 멈출 줄 아는 지혜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족자는 부.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왜 노자는 멈출 줄 아는 능력을 그토록 중요한 인생 철학으로 보았을까요?
우리는 왜 계속 부족하다고 느낄까? 현대 사회는 경쟁과 비교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남보다 빨리 성공해야 할 것 같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억을 버는 사람은 내일 2억을 기대하고 2억을 버는 사람은 5억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악순환 속에 빠집니다. 노자는 이 순환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 지족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족은 버리는 철학이 아니라 지키는 철학입니다. 멈추는 순간,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보이고,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비로소 부유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다고. 조금만 더하면 행복해진다고. 지금은 부족해서 행복할 수 없다고.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이미 가진 것 속에 답이 있다. 지족은 충분함을 아는 능력이다. 지족은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족은 욕심이 나를 삼키기 전에 멈추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은 욕구, 더 큰 집을 갖고 싶은 마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의지.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문제는 욕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지족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지족을 실천하는 3가지 방법. 1. 매일 하루 한 가지 이미 충분한 것을 적기. 건강한 몸, 가족, 따뜻한 밥, 오늘 웃었던 순간. 이 작은 기록 한 줄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2. 욕심이 생길 때 정말 필요한가? 5초 돌아보기. 대부분은 원해서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는 순간 과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3. 비교를 중단하는 루틴 만들기. 지족의 가장 큰 적은 비교입니다. SNS 사용 줄이기, 남의 성과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나만의 속도에 집중하기. 비교를 멈추면 부족함도 멈춥니다. 노자의 지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도 충분하다.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못 봐서 불행한 것이다. 지족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옵니다. 5장. 푸쟁. 싸우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노자의 마지막 핵심 철학은 푸쟁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 싸운다는 것은 비굴함도 포기도 무기력도 아닙니다. 노자가 말한 푸쟁은 이길 필요가 없어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가? 현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성공하려는 싸움, 인정을 받으려는 싸움, 자존심을 세우려는 싸움, 관계에서 지지 않으려는 싸움, 더 가지려는 경쟁. 이 싸움들이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마음을 지치게 하고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킵니다. 노자는 이미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부쟁지덕, 천하무능여지쟁. 싸우지 않는 덕을 갖춘 사람과는 세상 누구도 싸울 수 없다. 즉, 싸우지 않을 때 오히려 싸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지지 않는다.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이기든 지든 둘 다 상처를 남깁니다. 노자가 말하는 승리는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상처 없는 승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억지로 나를 끌어내리려 할 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올 때, 우리는 그 순간 바로 반응하고 따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싸움을 걸어올 때 응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이길 상대를 잃는다.
즉,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스스로 지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쟁은 도망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을 자유이고 상처받지 않을 선택이며 마음의 힘입니다. 부쟁의 세 가지 핵심 원리. 1. 감정에 반응하지 않기. 상대가 나를 자극할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감정의 리모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쟁은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2. 이기려 하지 않기. 모든 논쟁은 이기려고 할 때 커지고 이기려 하지 않을 때 끝납니다. 회사, 가족, 친구 관계에서 불필요한 말다툼을 줄이면 삶은 평온해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이길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 3.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 부쟁은 뒤로 물러나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시야가 넓어지고 상황이 보이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부쟁은 결국 나를 지키는 힘이다. 부쟁을 실천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움이 세상을 이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싸움의 판을 아예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 루틴. 노자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7가지 방법. 이제까지 노자의 5가지 철학, 무위억지로 하지 않기, 자연 있는 그대로 두기, 상선약수물처럼 살기, 지종 멈출 줄 알기, 부쟁 싸우지 않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현대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노자의 철학은 현실과 멀리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7가지는 바로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노자의 실천 루틴입니다. 1. 하루 한 번 억지로 하는 일 하나 줄이기. 해야 해서 하는 일, 남들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 마음이 불편한데 억지로 맞추는 일. 이 중 단 하나만 줄여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무위의 첫걸음입니다. 2. 10초 수용 훈련 연습하기. 갑자기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10초만 호흡하세요. 그 10초가 감정 폭발을 막고 상황을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연의 힘은 바로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3. 비교 중단 시간 하루 30분 만들기. SNS, 뉴스, 타인의 성과 모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루 30분만 디지털에서 벗어나면 지족의 마음이 생기고 나만의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4. 관계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 모든 사람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기대와 요구를 내려놓으면 관계의 갈등 절반은 해결됩니다. 이것이 부쟁의 시작입니다. 5. 매일 10분 자연 속 고요 시간 갖기. 잠깐이라도 산책하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바람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은 말없이 우리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6.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구분하기. 무언가 사고 싶을 때, 욕심이 생길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딱 3초만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은 원함이지 필요가 아닙니다. 지족의 마음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7. 오늘 하루 한 번은 물처럼 행동하기. 상황이 막히면 억지로 밀지 말고 잠시 돌아가기. 누군가 날 자극하면 반응하기보다 부드럽게 흘러가기. 이 행동 하나가 마음을 놀랍도록 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너무 억지로 하지 마라.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마라. 너무 많이 싸우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풀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자의 지혜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